경상도 안동의 명문 사대부 집안 박씨 가문의 사랑채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문의 외아들 박준서의 혼례를 닷새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박씨 가문의 어른들은 한시도 쉴 틈이 없었고 온 집안이 잔칫날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해온 박씨 가문은 안동 지역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사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부 집안의 내력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이씨성을 가진 한양 출신의 교수였습니다. 중매를 선 이는 박씨 가문과 오랜 교분이 있는 한양의 전직 관료였습니다. 신부 집안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선대에 문과 급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딸을 키웠는데 얼굴이 빼어나고 교양도 갖추었다 하니 좋은 혼처입니다. 중매인의 말을 듣고 박준서의 부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기울었다 하나 양반 가문의 규수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준서가 25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앞두고 박씨 가문의 종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신부 집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영감, 혼례 전에 신부 집안의 족보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허, 부인. 이미 혼서까지 주고받았는데 무슨 염려를 그리 하시오. 중매를 선 분이 우리와 오래 알고 지낸 분이 아니오. 그분이 잘못된 혼처를 소개했겠소? 박씨 가문의 가장은 부인의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실은 그도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신부 집안에서 혼례주 준비를 위해 보내온 물목이 생각보다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이 정해진 마당에 혼담을 파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신부가 될 이씨성의 여인 옥부는 그 무렵 한양의 허름한 초가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허는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노비였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친 노비였습니다. 3년 전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한양 변두리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숨어 살아왔습니다.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기이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양반 규수 행세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안을 한 사람은 중매를 업으로 삼는 장씨성의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장씨는 한양 뒷골목을 누비며 혼처를 찾는 이들에게 신랑감과 신부감을 소개해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양반 규수 행세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천한 몸입니다. 아니요, 아가씨 얼굴을 보시오. 어느 양반 댁 규수보다 곱지 않소? 게다가 글도 읽을 줄 안다고 하지 않았소? 옥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주인집 도련님이 글 읽는 것을 엿보며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과 소학 정도는 읽을 수 있었고 간단한 한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들통나면 저는 물론 상대 집안까지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양반을 속이고 혼인한 천민은 엄한 형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안동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소. 아가씨가 조용히 시집살이만 잘하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오. 장씨는 교묘한 말로 옥분을 설득했습니다.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친 노비로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양반 부인이 될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갈래 길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도망친 노비로 잡히면 혹독한 형벌을 받을 터였습니다. 차라리 한번 운명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장씨는 옥분에게 양반 규수로 행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걸음걸이와 말투, 그리고 예절을 익히게 했습니다. 다행히 옥부는 총명했고 주인집에서 규수들을 오래 시중 들었기에 양반가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옥분의 어머니 역할을 할 여인도 구했습니다.
역시 뒷골목에서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품삯을 받는 김씨 성의 과부였습니다. 내가 아가씨 어머니 행세를 하겠소. 남편은 일찍 죽었고 집안이 기울어 근근히 살아왔다고 하면 돼요. 선대에 문과 급제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내가 위조한 문서로 만들어 놓았소. 김 씨가 내민 종이에는 옥분의 증조부가 문과에 급제했다는 내용이 어설프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안동에서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민옥분은 양반 규수 이옥분으로 둔갑했습니다. 혼서를 주고받을 때도 김 씨가 어머니 역할을 하며 박 씨 가문의 사자를 맞았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초라한 혼수를 꾸려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김 씨와 장 씨뿐이었습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옥분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신분이 탄로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치욕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사랑채에 신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박씨 가문에서는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혼례는 주자가래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옥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신랑 박준서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나타났습니다. 둘은 기러기를 주고받는 전한례를 올렸고 절을 나누는 교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합끝례를 올리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옥분의 손은 내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수줍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다음 날 옥부는 시부모에게 패백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추와 밤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허허, 소문대로 얼굴이 곱구나. 그런데 손이 조금 거칠구나.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비로 살면서 온갖 헛된 일을 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어머님.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사옵니다. 집안이 기울어 하인도 두지 못하고 살았기에 옥부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래?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니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아는 며느리가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옥부는 남편과 함께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본 박준서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백년해로 합시다. 예, 서방님.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일도 성심껏 했습니다. 다행히 주인 집에서 오래 일했던 터라 양반가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법도 알았고 손님 접대하는 법도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집안이 기울었다고 하지만 교양이 있구나. 글도 읽을 줄 알고 예절도 바르고 시집 식구들은 옥분을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남편 박준서도 아내에게 만족했습니다.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순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 관가에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천민인 줄도 모르고 나를 아내로 맞았구나. 만약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옥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시집살이는 순조로웠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한양에서 친척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예조의 난관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준서 장가를 들었다면서 신부 집안이 어디인가? 예, 숙부님. 한양의 이씨 가문입니다. 한양 이씨? 본관이 어디인가? 전주 이씨라고 들었습니다. 숙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오래 살았지만 전주 이씨 중에 그런 집안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대의 문과 급제자가 있다고? 예, 중매를 선분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숙부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양의 양반 집안은 대부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특히 문과 급제자가 있는 집안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집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혹시 족보를 확인해 보았느냐? 아니옵니다, 숙부님. 이미 혼인을 정한 마당에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허허. 요새는 신분을 속이고 양반 행세를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네. 조심해야 하네. 숙부의 말에 박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준서는 아내 옥분을 불렀습니다. 부인, 당신 집안의 족보를 한번 보고 싶소?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족보를 달라는 말은 곧 신분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왜 족보를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양에서 숙부님이 오셨는데 당신 집안을 모르신다고 하시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소. 서방님, 저희 집안은 대가 끊겨서 족보가 없사옵니다. 옥부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인,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렇다면 왜 그렇게 떠시오? 무엇이 두렵소? 박준서의 추궁에 옥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양반 교수가 아니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천민이옵니다. 노비였습니다.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 살다가 중매인의 꾀에 빠져 양반 행세를 하고 혼인을 했사옵니다. 옥분의 고백에 박준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속였단 말이오? 용서하십시오. 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내 앞에서 사라지시오. 박준서는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옥부는 방에서 쫓겨나 마당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왜 마당에 있느냐? 어머님, 며느리는 천민이옵니다. 노비 출신이 양반 행세를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박준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뭐? 노비라고? 이럴 수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씨 가문의 가장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치욕이요.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하고 혼인을 했다니 당장 관가에 고발해야 하오. 아버님,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도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노비와 혼인한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도 체면을 잃게 됩니다. 박준서는 난처했습니다. 아내를 고발하자니 자신과 집안의 명예가 손상될 것 같았고 그냥 두자니 양반으로서 채통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양에서 온 숙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일단 중매를 선 자를 찾아야 할 것 같네. 그 자가 신분을 속이고 혼인을 주선한 것이니 그 자를 먼저 처벌해야 하네.
옳은 말씀입니다, 숙부님. 박씨 가문에서는 즉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중매인을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매인 장 씨와 어머니 행세를 했던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돈을 받고 신분 사칭을 도왔으니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사랑채 한 구석 창고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부는 기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신분을 속인 죄로 형벌을 받고 죽게 되는구나. 하지만 기이하게도 박씨 가문에서는 옥분을 관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수치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남편 박준서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옥부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노비 출신이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손자를 뵌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영감,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노비년이 우리 손자를 배단 말이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박씨 가문은 또다시 난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자니 뱃속의 아이가 문제였고 그냥 두자니 노비의 자식을 양반의 자손으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일천즉천, 즉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영감, 내 생각에는 아이를 낳게 한 뒤에 아이만 거두고 며느리는 내쫓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가 천민의 소생인데 어찌 우리 집안의 자손으로 키우겠소.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들 아니오? 그 피를 이은 손자를 어찌 버리겠소? 시어머니는 손자가 아까웠습니다. 비록 어미가 천민이라 해도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박씨 가문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예 며느리와 아이를 함께 내쫓자는 의견과 아이만 거두어 키우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때 박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와 함께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이의 어미가 천민이니 법에 따라 아이도 천민입니다. 하지만 제 핏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먼 곳에 보내 조용히 살게 하면 우리 집안의 수치도 가릴 수 있고 아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박준서의 제안은 의외로 온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에게 속은 것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석 달간 함께 지내며 아내의 성품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분을 속였지만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리하거라.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여라. 박씨 가문의 가장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손자를 죽이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10달이 지나 옥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옥부는 아이와 함께 박씨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씨 가문에서는 쌀 몇 섬과 약간의 돈을 주며 멀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이 일을 다른 이에게 알리면 당신과 아이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옥부는 아이를 안고 박씨 가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안동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옥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를 얻어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옥부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양반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서 남편이 죽었다고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했습니다. 옥부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자신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주인 집에서 엿들은 것으로 아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부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고생으로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약을 지어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찌 되나? 옥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안동의 박씨 가문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겨났지만 아이는 박씨 가문의 핏줄이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박씨 가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아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비록 어미가 천민이나 아버지는 양반이옵니다. 편지를 받은 박씨 가문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져졌습니다. 저 여인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하지만 아이가 불쌍하지 않소? 어미마저 죽으면 갈 곳이 없지 않소? 시어머니는 손자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박씨 가문에서는 사람을 보내 옥분과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박씨 가문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옥분의 유언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에서는 옥분을 몰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안으로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족보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박씨 가문의 종으로 키워졌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양반이었지만 어미가 천민이니 일천즉천의 법에 따라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만 자신은 종이었습니다. 왜 나는 양반의 손자이면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혼자 글을 익혀 사서 삼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천민이니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신분을 속이지만 않았어도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을 것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청년은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양천 교원의 자식 중 아버지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인정한다는 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노양처소생 종모 종량법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청년은 이 법에 따라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에서는 고민 끝에 청년을 양인으로 인정하고 족보에 올렸습니다. 비록 서자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그는 양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훗날 청년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 옥분의 무덤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어머니, 비록 어머니는 신분을 속이는 죄를 지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청년은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노비 옥분. 그녀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결국 양반이 되어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한 여인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저지른 죄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옥부는 신분을 속였고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양반이 되었습니다. 신분제는 사람의 운명을 가두는 철창이었지만 때로는 그 철창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옥분의 이야기는 그러한 균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조선시대 신분사칭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